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 신판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 19년 3월까지 판례거든요. 19년 3월까지 판례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 보고 나서 그 해설 강의 듣고 해설 강의 무슨 해설 강의냐? 자, 이 신판례 강의 듣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시험을 볼 거예요. 보고 들어오기는 들어온 거는 여러분 자유의사지만요. 나갈 때는 못 나갑니다. 그냥 다 맞지 않으면 안 보내줄 겁니다.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모의고사까지 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알겠죠? 그럼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여기 이제 동영 모의고사도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 빨리 그 비켜주셔야 돼요. 계속 뭐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열심히 들어보고 이제 이 다음에 바로 시험에 여러분 다 맞춰 한번 보세요. 다 맞춰 보세요. 자, 들어갈게요. 자, 1번에 국회에서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15조 1항 고발요. 자, 우리 국회에서 위정 같은 거 하면은 처벌되거든요. 범죄거든요. 근데 그때는 고발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발은 소추 요건, 수송 조건이라는 거죠. 이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밑줄 친 부분들 따라오세요. 그래서 고발은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이루어져서 적법한 고발이 아니고 고발위원회예요. 특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때 그 고발이 유효이거든요. 고발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이후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적법한 고발이 아니죠. 그래서 수송 조건이 불급이라는 거예요. 공소가 소추 요건, 즉 수송 조건, 적법한 고발이 없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공소 기각 판결이 떨어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죠?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냥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고발은 수송 조건이다. 이 수송 조건은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을 때 그 고발이 적법 유효다.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된 그 상태에서 고발은 무적법 무효니까 기소를 했다면 고발 없이 기소가 되었고 공소기각 판결을 종결하겠다. 이 이야기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2번이죠. 2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2번이 우리 12조 사항은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때 그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체포 구속. 이때 이 구속 있잖아요. 밑줄 주신 부분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 절차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딱 기억하세요. 행정 절차 구속도 포함한다. 그 행정 절차에서 또 구속이 뭐냐? 2번 있죠. 인천국제공항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 인정 심사 불합의 결정을 받은 청구인을 국제공항 환송 대기실에 약 5개월째 수용하고 환송구역으로 출입을 막은 것, 이게 바로 행정 절차상의 구속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속도 12조 사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 접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청구인에게 보장된 변호인 조력관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됐죠? 되게 중요합니다. 예. 누구든지 신체 구속을 당하면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가 있다 했는데 이 구속은 우리 사법 절차상의 구속뿐 아니라 행정 절차 구속도 포함된다. 그다음 3번이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너무 중요하죠. 근데 벌써 출제도 됐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타인의 주거 등에서 표자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우리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호 중 영장에 한 체포의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심판대상 조항이요. 216조 1항. 자, 영장에 한 체포 필요한 때 표자 수사 그 밑줄 친 부분 이 부분이 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자, 명확성 원칙 위반되는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때라는 것은 표자가 소지할 개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표자 수사는 수색을 의미함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조문은 아니다.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 영장주의 위반이냐? 이제 따라갈 건데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때 검사 신청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를 명문하고 있지 않으나 당연히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피해자 존재할 개연성, 그리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이 두 가지 예외 요건을 갖추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심판 대상 조항은요. 가만 보면은 체포영장을 피해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 영장의 타인의 주거에 대해서 피해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 필요한 때 즉 피해자가 소지할 개연성 예외 요건 하나를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피해자 소재할 개연성이 있으면 영장의 타인의 주거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예외 요건 2개 중에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죠. 그렇죠? 피해자가 소지할 개연성 필요한 때 말이죠. 피해자가 소지할 개연성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위헌인데요. 단순 위헌을 때려버리면 그 피해자가 소지할 개연성이 있고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조차도
영장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잠정 적용을 명하면서 입법 개선,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재라 하더라도 이 영장을 이 경우는 어느 경우에만 해야 된다고요? 예외 요건을 다 갖춘 경우에만 수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체포영장에 발부된 피해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지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피해자가 소지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그 장소에 수행하기 앞서서 별도로 수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 파상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지금 현재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이것을 법을 개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라도 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소지할 개연성이 있고 수행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는 수행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하는 거죠.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지는 않는다. 영장주의 위반된다. 위반된다. 강제체뇨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희소성이 있는 판례라서 되게 중요해요. 강제체뇨라는 것은 1번 그냥 옳은 집으로 나오겠죠. 어떤 행위인지 임의로 소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을 사용하여 도뇨관을 요도를 통해서 방광에 사유한 뒤에 체내에 있는 소변을 배출시켜 소변을 취득 보관하는 행위. 자, 넘어가 보세요. 이게 보충성입니다. 보충성. 강제체뇨는 범죄사를 위해서 강제체뇨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법조치에 따라 허용돼.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그래서 3번에 이 강제체뇨의 법적 성격입니다. 이 법적 성격을 알아야지 그에 따른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가 가능하단 말이죠. 자, 이 법적 성격은 피해자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감증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이라는 겁니다. 감증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받아서 해도 되고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가서 해도 된다는 거죠. 강제체뇨 말이죠. 이제 4번에 그러면 여러분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하는데 체뇨를 하기 위해서는 의료시설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4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단 말이죠. 거부한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수사위원으로서는 소변 채취 적합한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유행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요. 필요 최소한의 유행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것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무집행에 한가한 피고인을 제지하고 자유형을 막기 위해서 수갑과 보성 이거는 경찰 장구인데 이걸 사용해도 되는다라는 겁니다. 적법하다. 수갑과 보성을 사용한 것은 적법하다. 딱 봐두시면 돼요. 제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밑줄을 쳤기 때문에 이것만 쭉 따라가면서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다음 강제체뇨 사례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사례를 주고 그다음 그 밑에 선택지는 위에 있는 내용들이 선택지로 나올 거예요. 자, 됐고 6번. 여기서부터는 쉽죠, 그죠? 단독범 기소된 피고인을 공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단독범을 공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 인정할 수 있는가? 방어권 행사의 실적 불이익이 없다면야 가능합니다. 됐죠? 그 다음 7번. 검사가 공장 적용법조에 해당 공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그 적용법조 해석에 따른 처벌규정까지 특정 기재한 경우에 그 기속력이 있는가? 공소장에 적용법 조문을 적었을 때 이것이 법원을 기속하는가?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법 대입은 법원의 정권이거든요. 따라서 법률의 해석 및 적용 문제는 법원의 정권이라 할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공장 기재 적용 법조에 구속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되지 않고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 기억해 두고요. 오히려 이거는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소장에 적용 법조가 있는데 적용 법조. 우리 공장의 필요적 기사항이 피고인 제명 공사의 적용 법조 아닙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심리해 보니까 이 적용 법조 구성 요건이요. 구성 요건. 자, 두 가지를 해볼게요. 구성 요건이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충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족이 되는 경우 이렇게. 구성 요건이 충족이 안 될 때. 여기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 요건이 심의해 보니까 충족이 안 돼요. 그러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조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적용 법조에 구속되지 않고 심리를 해서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법조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법률 조문이 적용 이거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성 요건이 충족돼요. 심리해 보니까 이 적용 법조에 해당되는 구성 요건이 충족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공장 변경 필요합니다. 공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공장 변경이 필요해요.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됐죠? 그래,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이 앞번 판례할 때 정리했던 거죠.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때 공장 변경 없이도 다른 법조를 인정할 수 있다. 그래, 구성 요건이 충족되면 충족되면 검사가 이 적용 법조를 제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 법원이 지 마음대로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는 없고 공장 변경이 필요한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딱 기억해 두세요.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공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충족되는 경우에는 공장 변경이 필요하다. 다른 법조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장 변경 없이 다른 법조를 인정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 8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변론은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소송자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가? 당연하죠, 여러분들. 우리 최후 변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최후 변론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소송 절차가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 최종 변론 기회를 주라고 했는데 주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건 맞죠. 그다음 9번. 자백에 대한 보완 증거 되기 위한 기준인데요. 자, 이 밑에 이거는 보완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완 증거는 물어봐요. 이 보완 증거는 자백 보완부터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보완 증거는 여러분 인정, 서적, 물증이 불문이고요. 인정, 서적, 물증 다 보완 증거 돼요. 그리고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황 증거도 보완 증거 됩니다. 그리고 이 보완 증거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보완할 필요 없거든요. 자백의 진실성만 담보하면 돼. 근데 보완 증거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다 보완 증거 됩니다. 보완 증거 안 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보완 증거 됩니다. 검사가 바보가 아닌데 인정, 서적, 물증 다 불문하고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 증거, 증황 증거도 보완 증거 되고 또 자백의 진실성만 담보하면 된단 말이에요.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에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보완할 필요 없어요.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만 담보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완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그 폭이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보완증가 돼요. 여러분 못 본 판례가 나왔어요. 보완증가 된다면 된다라고 하세요. 근데 안 되는 판례군들 있죠. 안 되는 거 이것만 딱 기억해 주세요. 안 되는 건 뭔데? 자백을 자백으로 보완 못합니다. 그렇죠?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또 다른 자백으로 보완 못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2심 법정 자백을 1심 법정 자백으로 보완 못하고 1심 법정 자백을 검찰 경찰 자백으로 보완 못하고 자백을 들었다는 조사 증언으로 보완 못하고 자백을 재현하는 것을 찍은 사진 범행 재현 사진 이것이 또 보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백을 자백으로 보완 못하는 그런 판례군이고 또 뭐 동기입니다. 동기. 예. 동기. 자백을 했을 때 이 범죄를 범하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고 이 동기를 기재한 서류는 보완 증거 안 된다고 했죠. 우리 동기, 우리 소송법 전체를 통틀어 동기로 나오는 거 두 개밖에 없어요. 보완 증거 안 된다. 그다음 또 뭐 동기를 기재했을 때 일본적 위반 아니다. 뭐 이런 얘기했죠. 동기를 기재한 서류는 보완 증거 안 돼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뭐 실체적 경합범 있잖아요. 이 실체적 경합범은 자백을 하면 각각 보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수죄와 필로폰 매수죄와 투약죄가 있을 때 매수죄에 대한 보완 증거가 투약죄에 대한 보완자 될 수는 없다라고 했죠. 이런 실체적 경합범은 각각 보완이 필요하다. 이거 말고 그러니까 실체적 경합범은 각각 필요한데 A죄에 대한 보완 증거, B죄에 대한 보완 증거 안 된다. 이거 하고 동기 보완 증거 안 된다. 자백을 자백으로 보완 못하는 케이스. 이거 빼고는 거의 다 보완 증거 됩니다. 이런 거 다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다음 10번요. 항소유 제출 기간 경과 전에 항소하건 심판할 수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항소 유서 제출 기간 얼마요? 말해보세요. 항소 유서 20일이죠. 20일. 이 제출 기간 경과하기 전에 항소하건을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항소 유서 제출 기간 끝나기 전에 항소유 제출했다 하더라도 수정 추가 보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거니까. 자, 항소유 제출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하건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항소유 제출 기간 내에 변론이 종결됐는데 그 위 제출 기간 내에 항소유 유서가 제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 법원은 변론을 재개해야 돼.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해서 심리를 해보아야 합니다. 됐고. 그다음 11번. 항소 유서 부제출 이유로 항소약 결정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 항소 이유서 20인데 항소 이유서 20일 이것의 기산점은 언제예요? 소송 기록 접수 통지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이에요. 근데 기록 접수 통지를 누가 받느냐? 항소인입니다. 항소인. 만약에 피고인 측에서 항소를 얘기하면 피고인이에요. 자, 그래서 피고인의 항소 대리권자인 배우자가 변호를 위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는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항소인에게. 그 대리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항소 대리권자에게 하는 게 아니고 자, 항소인인 피고인에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 기록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적법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항소인이 피고인이 받아야 이때부터 20일 내에 항소 이유서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이 20일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적법하게 소송 기록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시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항소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피고인이 적법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이때부터 20일이거든요. 근데 피고인이 적법한 기록 접수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20일은 시작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항소의 제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항소 기각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겠죠. 그다음 항소의 심판 범위. 자,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볼까요? 항소의 심판 범위.
여기 A자하고 B자하고 C자가 있다 이렇게. 이거는 형법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죠? A자, B자, C자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범죄했습니다. 근데 B자에 대해서 이미 확정이 됐어요. 확정. 그러면 A자하고 C자가 남았죠. 이 경합범입니다. 경합범. 이런 경우에 자 A자하고 C자를 기소를 했습니다. A자하고 C자를. 근데 A자는요. A자 자 유죄 그리고 B자 유죄라고 해볼게요. 근데 자 A자만 상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B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7일 지나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확정. 근데 A자만 상소를 제기했다고요. 확정 판결 전에 범한 A자만 항소를 제기했다고요. 그러면 항소심에 올라온 것은 당연히 뭐만 올라오겠습니까? A자만 올라오고 B자는 심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A자, C자를 기소하면 각각 형을 때리는 거죠. 그죠? 각각 유죄 형을 때려줬어요. 근데 C자는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A자만 상소를 제기했을 때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A자만이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자 확정 판결 전에 공사시고 확정 판결 후에 공사실 A자, C자 따로 유죄를 선고하여 두 개의 형을 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확정 판결 전에 유죄 판결 부분 A죄에 대해서만 항소한 경우에 피고인과 검사 항소하지 아니하면 확정 판결 후에 유죄 판결 부분 B죄 항소기한 지남으로서 확정되어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은 확정 판결 전 A죄 즉 A죄 유죄 판결 부분뿐이고 그에 따라 항소비 심리 판단해야 할 범위는 확정 판결 전 A죄 유죄 판결 부분에 한정된다. 넘어가죠. 13번 형사재판에서 재심이 허용되는 대상 판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과 유죄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기각한 확정 판결만이죠. 면소 판결 돼? 안 돼? 안 되죠. 구역이잖아요. 유죄 확정 판결 및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상고 기각한 확정 판결이다. 면소 판결은 유죄 확정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면소 판결 대상하는 재심 청구는 부적법이죠. 14.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 긴급조치 958항인데요. 자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구금을 한 경우 자 법대로 체포구금을 했는데 이 법령이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거죠. 왜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거니까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했지만 그게 위헌적인 법령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불법 체포 감금의 직무범죄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했지만 그게 위헌적 법령이라면 이거는 불법 체포 감금 직무범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는 거죠. 검사 또는 사경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면 우리 재심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직무에 관한 죄. 이 직무에 관한 죄가 실체 관계된 직무일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여러분 다 공부하셨잖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영장주의 배제하는 법령 자체가 위헌이라면 결국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영장 없는 체포를 한 것이고 그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결과는 수사기관의 직무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 됐죠? 3번에 수사기관이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에 따라 영장 없는 체포를 한 경우에도 불법 체포 감금의 직무범죄가 있는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7호에 재심 사유가 있다. 됐죠?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위헌적 법령 체포구금이 있었다면 이거는 불법 체포 감금죄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다. 따라 재심 가능하다. 자 15번은 여러분 그 15번은 이거는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제가 이 3차 시험 대비할 때는 재심에서는 이게 오답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만이라도 기억하면 문제를 풀 거다. 내가 이런 말까지 했는데 거기에 답이 걸렸어요. 출제가 됐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A자하고 B자가 있을 때 자 이것을 둘을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경합범 처단합니다. 경합범 처단하면서 이걸 뭐 징역 1년 했다 해볼게. 그리고 7일 지나서 자 확정이 됐다 해보자. 자 이것을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때 이렇게 A자하고 B자 둘 다를 재심을 청구했다 해볼게. A자, B자. 이 경우에 자 A자는 재심 이유가 있고요. B자는 재심 이유가 없어. 그래도 재심 개시 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시 결정은 A자하고 B자 둘 다 개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요거는 재심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개시 결정하는 건 당연한데 이거는요. 재심 이유가 없어도 개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래요? 여기 경합범 처단됐기 때문에. 경합범. A자, B자 둘 다 유죄 때리면서 징역 1년 경합범 처단되기 때문에 둘 다 개시 결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요거는요. 재심 이유가 있으니까 유무죄를 새로 심리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유무죄 심리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이거는. 재심 심판하면 안 돼요. 그죠? 왜? 재심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것만 심리해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무죄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죄가 되면 그때 이쪽으로 내려와서 뭐 한다? 자, 이 B죄에 대해서 양형심리합니다. 양형심리. 자, 이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죠. 여러분 A죄, B죄 둘 다 유죄 때리면서 1년이 지금 B죄는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A죄는요. 그럼 이제 B죄의 죄값만 다시 정하는 거잖아요. 깎아주겠죠 당연히.
이거 이제 거듭처벌이라 볼 수 없는 거죠. 1사부대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는 않고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적용되니까 다시 형을 정하더라도 1년보다 올라갈 수는 있어 없어? 없겠죠. 없겠죠. 이 흐름은 꼭 기억해 두세요. 둘 다 개시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부분 재심이유가 없는 부분은 유무죄 심리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새로 심판하면 안 됩니다. 뭐 재심이유가 있는 것만 새로 심판한다. 만약에 이게 무죄가 됐다면 그때 재심이유가 없는 빚죄에 대해서 양형 심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적용되겠죠. 15번 됐죠. 넘어가세요. 그다음 16번 재심 판결 확정의 효력 범위. 재심 심판 절차는 이건 잘 봐두세요. 재심 심판 절차는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소송 절차의 후속 절차에 해당한다면 틀립니다. 자, 재심 심판 절차라는 것은 원 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종전소송 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에요. 원 판결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됐는가 그 당부를 심사하는 후속 절차가 아니고 아예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 절차입니다. 아예 유무죄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한다고요. 그래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 효력은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아예 다시 재판해서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원 판결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다시 재판했으니까요. 자, 이번에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원 판결이나 그 부수처분 법률 효과가 상실되고 형성의 있다는 기왕의 사유 자체의 효과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의 효력을 잃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단 말이다. 원 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혹 원 판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표현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되어야 할 표현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고 보일 것은 아니다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말이에요. 자, 이거는 먼저 이거 하고 들어가 볼게. 이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거든. 자, 이거 먼저 들어봐라. 여기에 이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유죄가 선고되고 7일 지나서 확정이 됐어요. 자, 이거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합니다. 근데 요놈이 특별 사면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았다. 특별 사면. 이것도 재심이 돼 안 돼? 재심 대상 된다라고 했죠. 재심 대상. 이것도 교육이 돼.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도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게 재심 대상이. 그리고 이제 재심을 청구했어요. 재심 청구. 재심 청구했더니 재심 사유가 있어서 개시 결정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재심 심판 절차로 왔어요. 재심 심판 절차로 왔다고. 재심 사유가 있어서. 그리고 여기서 면소 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면소 판결 사유의 사면은 뭐 일반 사면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는 뭔데 특별 사면을 받았으니까 면소 때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 그 이제 유무죄를 심리하는 거죠. 해보니까 자, 이놈이 범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무죄 때리면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죄라면 여기서 형을 선고하면 돼 안 돼? 자, 만약에 유죄일 때 무죄라면 무죄 판결을 하면 돼요. 무죄 판결하면 되는데 만약에 유죄라면 여기서 형을 선고하면 되나 안 되나? 형 선고하면 돼 안 돼? 형 선고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돼요? 우리 재심은 이익재심, 피고의 이익을 위한 재심이요. 여기는 형 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았잖아요. 여기다 형을 선고해버리면 이익재심, 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심리했는데 여전히 유죄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어떻게 한다고요?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죠. 주문에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걸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죠? 이 내용 아주 중요합니다. 이 내용과 비교를 해서 지금부터는 보셔야 돼요. 비교를 해서. 자,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자, 기소가 됐고 법원에서 자, 여기 만약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했다. 집행유예 2년. 자, 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확정된 뒤에 재심을 청구했대. 재심 청구. 재심을 청구했더니 재심 개시 절차를 진행해서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럼 재심 심판 절차로 왔습니다. 이게 재심 심판 절차로 왔어요. 여기 왔다고요. 재심 심판 절차. 근데 이 집행유예가 이미 유예 기간을 도과했습니다. 도가하면 어떻게 돼? 형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죠. 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유예 기간을 도과해서 형선고 지금 효력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재심이 되니까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으로 왔어요. 무죄라면 무죄 때리면 돼. 근데 여전히 유죄인 거예요. 유죄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벌금을 때리는 게 되는가? 벌금 되는가?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자, 이게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이 되면 원 판결 효력은 당연히 잃는다는 거예요. 자, 집행유예 기간을 도가면 형성고 효력을 잃는 것은 집행유예 효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은 다시 재심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면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형이 중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맨유 벌금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 아니야. 불이익 변경 아니다. 이 불이익 변경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맨유 벌금 뭔데?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가는 것은 불이익 변경이가 아니가? 아니죠. 이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벌금으로 가는 것은 불이익 변경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된다는 겁니다. 된다는 겁니다. 벌금 때리는 거 된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거는요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가지고 왔을 때 유죄일 때 여기서 형을 선고해버리면 형선고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 사면을 받은 이것이 다시 여기 형을 선고해버리면 이익재심 불이익 변경금 원칙에 반한다고 하면서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놓고서 여기는 자 이거 다시 이제 재심 판결이 떨어지고 이게 확정되면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효력을 잃은 이 부분 피고에게 어떤 불이익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재심에서 보호돼야 할 어떤 그런 거로 피고에게 어떤 그런 거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이것보다 더 형이 중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불이익 변경금 원칙 위반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이걸 비교를 해서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보세요. 이제 3번 볼게요. 원 판결의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리고 취소됨이 없이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 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 판결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 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다. 집행유예 그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 판결 본래 효력일 뿐이다. 이를 형의 집행까지 볼 수는 없고 재심 판결 확정에 따라서 원 판결의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이거죠.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서 원 판결의 효력을 잃게 된다는 거죠.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 판결의 형이 원 판결의 형보다 재심 판결의 형이 원 판결의 형보다 중하지만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익 재심 원칙 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됐죠? 기억해 두셔야 돼. 그다음 17번 패킷 감청. 패킷 감청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패킷 감청, 인터넷 해석 감청요. 이건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 사건 개요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결정 주문, 인터넷 해선을 통해서 송신한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는다. 됐죠? 헌법에 합치되지는 않는다. 왜? 그 밑에 이제 나오죠. 인터넷 해선을 통해서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한 다음 재조합 기술을 거쳐서 그 내용을 파악하는 패킷 감청 방식으로 이루어진 인터넷 해선 감청 부분은 집행 단계 이후 객관적 통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량의 인터넷 통신이 감청이 됨에도 통제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걸 단순 위헌을 때리면 패킷 감청이 필요한 부분까지도 패킷 감청을 못하게 되니까요. 예, 불합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불합치 결정은 그 성질이 위헌이에요. 근데 뭐 패킷 감청 잠정 적용을 맹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패킷 감청 해도 되느냐? 이렇게 문제를 주는 모의고사에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패킷 감청 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건 성질은 위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패킷 감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패킷 감청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지금 잠정 적용을 맹한 것이니까요. 패킷 감청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결정에 의해 보세요. 이 사건은 소위 패킷 감청이 헌법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인데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범죄사를 위해 통신자 주체 하나로 패킷 감청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근데 패킷 감청은 그 기술의 특성으로 수사기관이 허가받은 범위 이상의 매우 강범위한 범위의 통신자료를 취득하게 됨에도 현행법상 지금 현재 통신비보호법이요 집행 과정이나 그 이후 객관적인 감독 통제 수단이나 감청 자료 처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상태의 패킷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검지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통신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이렇게요. 다만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패킷 감청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를 때리면 사후적 통제를 위한 구체적 개선한 말이는 입법자의 재량이다. 네, 따라서 단순히한 결정이 아니라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라고. 따라서 잠정적용을 명한 기한인 20년 3월 30일까지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거는 패킷 감청 더 이상 행해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죠. 이제 18번요. 자, 항고법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송기료가 증거물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당사의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이 규정 자체도 우리 항고 절차는 우리 잘 보질 않거든요. 그 밑에 1번 보세요. 자, 형소법 4.1조에 하면 항고법원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송기료가 증거물을 받으면 이제 우리 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이죠. 자, 항고법원 1심 법원으로부터 송기료가 증거물을 받으면 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당사의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있거든요.
자, 원심법원에서 항고법원으로 기록이 넘어오면 이 항고법원은 통질하게끔 돼 있다고요. 왜? 그 항고 유서를 제출하게끔, 또 의견을 진술하게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게끔 그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2번 보세요. 2번 이제 밑주신 부분이요. 적시 항고장에 항고일을 적지 않았는데 원심이 1심법으로부터 송기록 송받은 당일에 접수 통지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항고를 바로 기각해버리는 겁니다. 항고를 제기한 재항고인에게 송기록 증거물을 송받았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사안요. 잘못이 있는 거죠, 그죠? 항고를 왜 제기하는지, 적시한 왜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중요하지는 않아요. 19번. 공동정범 방조 있잖아요. 공동정범 방조. 방권 행사에 불이익만 없으면 공동정범 공장 변경 없이 방조 인정 가능합니다. 공동정범 그리고 방조, 앞번에 단독범 방조 이런 것들은 방권 행사에 실적 불이익이 없으면 공장 변경 없이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권 행사에 실적 불이익이 있으면 공장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 20번.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불이익 변경 여부 판단 기준과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불이익한지 아닌지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고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개별 형식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고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실적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해야 한다.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2번. 자,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 여러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수강해라 또 이수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강 명령, 이수 명령. 이것은 여러분 형벌 자체는 아니죠. 우리 형벌은 9가지가 있는데 수강 명령 같은 거 없잖아요. 우리 형벌 자체는 아닙니다. 강의 수강하고 이런 게 뭐 어떻게 형벌입니까? 그런데 강의 수강하고 그다음에 이수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뺏기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자유를 박탈한 측면도 있죠. 불이익한가 아닌가는 전체적으로 고찰을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불이익 이거 뭐 선고하지 않은 수강 명령, 이수 명령을 부과하면 불이익 변경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형벌 자체가 아니고 보완처분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의무적 강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자,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수강 명령 또는 이수 명령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는 않겠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 자유심정주의. 강간죄요. 강간죄. 공사를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거예요. 강간죄 피해자의 진술이. 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안 했다고 하고 피해자는 뭐 당했다고 하겠죠. 근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돼요. 믿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피고인의 진술은. 근데 그것이 공사죄를 인정하는 직접 증가되는 것은 아니죠. 피고인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 해서 이게 범죄를 범했다는 직접 증가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정, 모순되는 이런 사정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지는 않냐 말입니다. 그렇죠? 피해자는 자기가 강간을 당했다고 하고, 근데 피고인의 진술은 모순이 있고, 그러면 이 이제 누구 말을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피고인의 말이 모순되니까 이것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 그렇죠? 피해자는 경험자니까요. 직접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사실을 뒷받침하는 오히려 간접 정황이 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피해자는 당했다고 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말에 모순이 있다. 그럼 누구 말이 옳은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는데, 자, 이거 오히려 피고의 말에 모순이 있으니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또 높이는 그런 증가되는 건 증가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간접 정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 22번 포괄일죄. 이런 포괄일죄는 뭐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거죠. 뭐 시험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포괄일죄는 개개라고 하면 틀리죠, 그죠? 이 전체라고 해야 돼요. 개개라고 해서 오는 게 상습범 포괄일죄를 잡아겠을 때 보강 증거는 개개인마다 보강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공장 변경이요 동일성인데 개개인마다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니죠, 그죠? 전체적으로 동일한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개개 공사일별로 종료가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우리 공장 변경 유일한 요건이 동일성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됐죠, 이거? 그다음 23번이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22번, 23번 이런 거 그 앞에 20번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만 거의 다 골랐습니다, 여러분.
판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런데 뭐 중요한 것들만. 자, 2018년 1월 16일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해서 1심이 자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5년과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추징 18만 원 선고했다는 겁니다. 5년 그리고 40시간 18만 원. 이에 대해서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만. 그리고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요. 1심과 동일한 형과 함께 그러니까 5년 40시간 18만 원. 이것과 동일한 형과 함께 5년간의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했다는 겁니다. 취업 제한. 취업 제한. 자,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냥 반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반하지 않는다 이때. 왜 그러냐면은 이 개정법을 이 개정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개정법을 적용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10년을 취업 제한 명령을 하게끔 돼 있다면 10년간 취업 제한이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개정법에 따라서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몇 년요? 10년간 취업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럼 10년 취업 제한 되는 게 좋아요? 5년 되는 게 좋아요? 5년 되는 게 좋죠. 그렇죠? 5년이 더 깎인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자 이건 출제가 되어도 그러면 10년 당연히 취업 제한된다는 말을 안 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정법 그래서 5년 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뭐 이전 법대로 하면 10년간 취업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5년을 오히려 개정법에 의해서 깎아준 겁니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반하지 않는 거죠. 됐죠? 종전 규정은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됐죠? 종전 규정은 10년이. 근데 지금 개정법 적용해서 5년만 취업 제한 명령을 했으니까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위반은 아니겠죠? 그다음 24번에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에 대한 기록 접수 통지 여부라고 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설명할게요. 이것도 전원합의체인데 좀 잘 봐두셔야 돼요. 그 형사소송은 항소법원이 항소인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 선임이 있는데 우리 이거 있잖아요. 여기 판결이 선고됐을 때 이렇게 항소를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자 기록이 접수가 되면 기록 접수 통지를 합니다. 누구한테요? 항소인에게도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도 하죠. 상대방에게도 하고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누구한테 합니까? 변호인에게도 하는 겁니다. 변호인에게도 하는 겁니다.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돼. 후 아닙니다. 후에는 전이면 통지해야 되는데요. 후라면 통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통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에 선임된 경우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됐죠? 자, 이거 이제 들어가 볼게. 변호인 선임이 있는 경우에 기록 소송기 전요 변호인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 기록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하기 전에 선임되면 통지한다 했죠. 변호인에게도. 그런데 자 피고인의 소송 기록 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국가직에 나왔습니다.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돼 있을 때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는 거예요. 후라면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우리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에 사선 없이 국선 선정하잖아요. 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을 했습니다. 사선 없이 국선을 선정이 되잖아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기록 접수 통지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어요. 왜? 항소 이유서를 제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다고요. 여러분, 사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면 국선 선정은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필요적으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필요적 선정 취소 사유예요. 우리 오늘 기본 강의에서 했는데 우리 국선 필요적 선정 취소 사유는 뭔데요? 변사자입니다. 변사자. 자, 변호인 선임된 때 사선 변호인 선임되면 국선은 무조건 취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임을 허가한 때 자격을 상실한 때. 그렇죠. 이게 필요적 선정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사선 변호인 선임함에 따라서 국선변의 선정을 무조건 취소해야 되거든요. 취소를 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국선 선정을 취소해도 이미 기록 접수 통지를 했죠. 그 이후에 사선이 선임됐죠. 그리고 사선에게 기록 접수 통지를 새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 항소의 제출 기간 국선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소송 기록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날부터 며칠?
20일. 자, 한편요. 항소 이웃세출 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이로 항소 이웃세출 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이로 국선 변호인이 변경이 되면 그 국선 변호인의 성교육 통지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새로 선임된 사선 변호인 경우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국선을 선정했는데 그 국선에서 항소 유죄 기간 내에 피고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국선 변호인을 변경했다면 그때는 우리 형소규 측에 그 국선에게도 기록 통지를 새로 해서 기록 접수 통지 받은 때부터 20일 이내 항소 유작성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고 사선 변호인이 선임된 이 경우에 유추 적용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5번이 결론입니다. 형소법이나 그 규칙 개정하여 명시인 근거 기준을 두지 않는 이상 현행 법규의 해석론으로는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에게 소송기록 통지를 했죠. 그 다음 사선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서 국선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 사선 변호인이 다시 소송기록 접통지를 할 의무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 아시겠습니까? 한번 들어두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건 한번 딱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자, 기록 접수 통지 전에 변호인 선임되어 있을 때 그때 변호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후에 이렇게 선임이 되면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필변 사건에 사선 없어 국선을 선정했어. 그리고 국선하고 피고인에게 기록 통지를 했거든. 근데 나중에 자, 이 국선이 항소 유죄 제출하지 않아서 사선을 선임했단 말이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어서 사선 선임에 국선을 선정 취소됐지. 이런 경우에 혹 사선에게 기록 통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전원합의체의 다수의 대법관들 생각이고 소수의 대법관들 생각은 방금 이 국선 취소가 되면 다시 국선 선정하면 기록 접통지하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걸 유추 적용해서 그 사선에게 기록 접통지를 해서 항소 이웃 작성에 처할 기한을 주어야 한다는 게 소수의 대법관들 생각입니다. 그것이 오답으로 주어지겠죠. 시험에 나온다면. 그 밑에 예상 지문을 소수의 대법관들 생각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25번이요.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다. 여러분 폐지지만 당초부터 위헌무효래. 그럼 폐지는 별로 의미 없지. 위헌무효니까 무죄가 되는 거지. 무죄. 우리 위헌불합치 결정 법원은 무죄죠. 무죄. 위헌불합치 결정 무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죠. 위헌불합치 결정 무죄. 그래서 2번 보세요.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 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 위반에 대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무죄 사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무죄.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니까요. 위헌불합치 결정은. 그러니까 이게 무죄다. 무죄. 자, 피고인에 대한 공판결의 소환이요. 자, 이거는 이것도 기억은 해두세요. B급 정도는 된다라고 보이지거든요. 자, 우리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있으니까 소환을 하는 거죠, 그죠? 피고인은 출석의 의무가 있으니까 소환하는 건데 소환은 어떤 방법을 합니까? 소환장 송달, 그다음에요. 소환장 송달, 그다음에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있죠. 법원적에는 간혹 가다 나옵니다. 뭔데? 서명교통이죠. 서명교통. 이게 소환장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거죠. 서명교통 한단 말이죠. 서명교통. 잘 지키겠다고 서명교통. 서는 뭔데? 출석하겠다는 서면을 피고인이 제출하면. 그 다음 서명은 뭔데? 차외기를 정해서 출석을 명한 때. 교통은 뭔데? 교통으로부터 소환 통지를 받은 때. 구속된 피고인 말이죠. 통은 뭔데? 법원 군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공판기를 통지한 때. 이게 서명교통이요. 자, 이게 소환장 송달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방법이 서명교통이죠. 그 밖의 방법에 의한 사실상 기일을 고지 또는 통지 등 직권 피고인 소환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소환은요. 소환장 송달과 서명교통만 됐죠. 이거 말고는 고지 통지는 적법한 소환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먼저 딱 알고 들어가야 돼. 이것만 정확하게 알면 2번은 쉬워요. 자, 피고인은 소환을 해야 되는데 출석 여부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소환장 송달, 서명교통 이것만. 이 이외의 어떤 방법은 적법한 소환이 아니다. 2번 문제 볼게요. 검사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갑 변호사의 사무소로 송달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주소를 갑 변호사 사무소로 기재한 주소 보정을 원심원에 제출했어요. 그 후 갑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새로이 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었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 소환장 등을 갑 변호사 사무소로 발송하여 그 사무소 직원이 수령했다. 이게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인 소환이 이루어졌다 볼 수는 없겠죠. 왜요? 소환장 송달은 피고인의 소환은요. 소환장 송달과 서명교통 방법밖에 없단 말이죠. 됐죠?
그 종전 변호사 주소지를 지금 보냈잖아요. 그렇죠? 그 사무원 직원이 수령했잖아요. 이거 적법한 수환장 송달이 아니겠죠. 27번요. 형사법 262조 사항.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재정 신청은 되게 중요한 주제잖아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 이건 시간의 문제이지 꼭 출제가 될 거예요. 자, 2018년 12월에 나온 것이라 너무 이제 출제하고 그 간격이 좁아가지고요. 여러분 형사소송법 262조 사항 후문은 재정신청 기각결제 확대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재정신청 기각결제 확대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전 판례지만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기각결정이 확대된 사건이라는 것은 고소일의 고소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기각결정이 확대된 사건이 아니죠. 그죠? 기각결정이 확대된 사건이라는 것은 고등법원에서 실제 심리를 했고 기각결정이 떨어진 이 사건만을 말하는 거예요. 고소인의 고소장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고등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은 것은 기각결정이 확대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기각결정이 확대된 사건은 다시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뭐가 필요해요? 다른 중요한 증거. 그렇죠? 자, 기각결정 확대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중요한 증거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증거라는 것은 기존 증거에 이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를 말한단 말이죠. 단순히 재정신청 기각결정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됐죠? 이전 증거에다가 이 다른 중요한 증거, 이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를 말한단 말이죠.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정당성의 의문 또는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증거, 이거는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른 중요한 증거는 아니란 말이죠. 자, 이번에 관련 민사 판결에서 사실인정 및 판단은 그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에 근거된 증거자료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변론을 하고, 자, 민사 판결에서 사실인정 및 판단요. 민사 판결, 관련 민사 판결에서 사실인정 및 판단, 그러한 사실인정 판단에 근거된 증거 있죠. 증거. 이것은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을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갖게 될 그런 증거라고 한다면 이거는 새로 다른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관련 민사 판결의 사실 인정 및 판단 그 자체가 새로 발견된 증거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됐죠? 관련 민사 판결에서 증거 자료가 된 바로 그 증거, 이것은 중요한 증거라 볼 수 있단 말이죠.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거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 민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 인정 그리고 그에 대한 판단, 이 자체가 다른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28번이요. 음주 측정 요구 과정에서 위법한 체포가 있는지 여부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음주 감지기는 0.03인가 그때부터 작용을 한다며요. 여러분 경찰가 그런 데서 그런 거 안 하나? 음주 감지기 시험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음주 측정기가요. 호흡 측정기 검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음주 측정기 검사에 명시적으로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이런 음주 측정도 거부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음주적 불응죄가 성립됩니다. 음주 측정기에 불응을 하지 않고 음주 감지기에 불응을 해도 그 뒤에 음주 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오면 음주 측정기 그 검사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음주 감지기 시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뒤에 음주 측정기도 거부하겠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즉시 음주적 불응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판례죠. 자, 피고인에 대한 음주 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피고인이 이후 음주 측정기의 안 측정을 위해서 예정되어 있던 경찰 1년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예제가 뭐 다분히 있는 거죠. 됐죠. 뭐 그 밑에 3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재심 심판 절차의 성격 및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1년가라고 돼요. 1년치. 자, 이거는 우리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이게 지워졌네요. 이거 하고 여기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면 되겠다. 여기에 여기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이렇게. 자, 이 집행유예가 도간 게 아니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놈이 듣고 들어가 보세요. 자,
요놈이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요놈이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범합니다. 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범해가지고 집행유예가 어떻게 돼요? 효력을 잃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가 됐어요. 실효가 되면 어떻게 돼? 뭐 이 선고한 것을 그대로 집행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 이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했다고요. 재심 사유가 있어서 개시결정이 떨어졌고 재심 심판 절차가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판결합니다. 판결해서 여전히 유죄인 거예요. 형을 선고하면서 다시 집행유예를 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심판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를 했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떻게 되네? 이 내용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다시 판결되면 이거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형보다 이게 중하지만 않는다. 똑같아요. 중하지만 않는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익 제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하고는 그 취지를 좀 달리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보세요. 자, 1번에 이건 동일합니다. 재심 심판 절차나 원판결의 당부의 심사는 종전 소송 절차의 후속 절차가 아니죠. 또 교계 주세요. 우리 재심 심판이란 것은 종전 유죄 판결의 당부의 심사는 후속 절차가 아닙니다. 아예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심판하는 완전히 새로운 소송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판결은 이걸 말해요. 이게 재심 판결. 이거는 뭔데? 재심을 해야 될 대상 판결. 이거 재심 판결. 이 표현도 잊지 마세요. 재심 대상 판결, 재심을 해야 될 대상 판결. 다른 말로 원 판결이라고 합니다. 원 판결. 또 재심 대상 판결, 원 판결 같은 의미예요. 재심 대상 판결, 즉 원 판결. 이거는 재심 판결.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 즉 재심 대상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그러므로 재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 판결 말이죠. 원 판결, 재심 대상 판결 말이죠. 원 판결이나 그 부수처분 법률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다는 기왕의 사유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다. 원 판결의 효력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표현의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재심에서 보호돼야 할 표현의 법적 지위를 해치는 것이라 볼 것은 아니다. 이거 됐습니까?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앞에 나온 것과. 자,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 기간 시기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우리 집행은 형이 확정된 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도 집행유예 선고한 판결의 확정일 이때부터 집행유예는 기산되겠죠. 유예기간 2년 유예를 했다면 2년의 시작쯤은 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때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되겠죠. 3번에 자 이거 똑같습니다. 금방 했어요. 밑줄 좀 볼게요. 재심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의 시기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이 아니라 새로 재판했으니까요. 재심 판결 확정일로 보아야 하고 이거 이 집행유예 이 기간의 시작 시점은 재심 판결 확정일로부터 유예기간이 시작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금방 했잖아요. 유예기간은 언제? 판결 확정일로부터 유예기간은 시작된다. 됐고요. 그로 인하여 재심 대상 판결에 선고한 재심 대상 판결 선고한 집행유예 실효 효과까지 없어지더라도 이게 확정되면 이제 이게 원 판결 자체가 없어진다 했잖아요. 없어지더라도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 대상 판결 즉 원 판결이죠. 효력을 잃게 되는 재심 본질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죠. 이 재심 판결이 확정되면 원 판결 이것을 다르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재심 대상 판결 원 판결입니다. 원 판결은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이 재심 본질상 당연한 결과다. 재심 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 대상 판결보다 재심 판결에서 정한 형이 재심 대상 판결 즉 원 판결보다 중하지만 않는다면 중하지 않는 이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나 이익 제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전에 나왔던 판례하고 취지는 동일합니다. 이거하고는 동일해요. 앞에 여기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벌금 이를 바꾼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전에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징역의 집행유예 그리고 자 이 집행유예가 실효됐어요. 다른 범죄를 범해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했어요. 근데 재심으로 넘어가서 다시 형을 선고해 집행유예 하는 거예요. 이때 자 이게 확정되면 이거는 없어지잖아요. 그래 이것보다 더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이익 제시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자 넘어가서 이제 30번이요. 상고 이후 제한 법리 의의와 근거. 자 1번, 2번, 3번, 4번은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5번이거든요. 5번 볼게요. 1번, 2번, 3번, 4번은 많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근데 5번을 통해서 이 1번, 2번, 3번, 4번은 다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상고심은 사후심입니다. 2심은 속심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1심의 심리를 계속 속행하는 거죠. 근데 3심 상고심은 사후심이에요. 2심 판결 선고 시까지 밝혀진 사실을 가지고 그 사후적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는 그런 신급이란 말이죠. 다시 심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대한 사후심이다. 항소심에서 심판 대상이 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상고유 범위 내에서 그 당부만을 심사해야 한다. 그 결과 항소인이 항소유로 주장하거나 항소의 직권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그러니까 항소심이 판단한 이외의 사유는 상고유로 삼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에 내용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심리하지 않은 내용을 상고유로 삼으면 되나 안 되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상고심은요 사후심이에요. 그 상고심에서 뭐 어떤 새롭게 증거를 조사하고 사실을 심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2심까지 다 심리해 놓은 것을 사후적으로 그에 대한 당부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판단하지 않은 내용을 상고유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1번, 2번, 3번, 4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항소유로 주장하거나 항소 및 직권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판단한 사항 이외의 사유는 상고유로 삼을 수 없고, 이를 다시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에 반한다. 됐죠. 안 된다. 이러면. 그 위에 1번부터 4번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시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이래요. 여순 사건요. 이거는 여러분이 뭐 한국 사시니까 잘 알겠죠. 자익과 우익이 막 붙어가지고 뭐 48년인가요? 뭐 그때 있었잖아요. 이거 하고 우리 그 사산 사건요. 사산 사건 제주도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하더라. 야, 그 참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마음이 쫙 그렇더라고. 우리 애가 갑자기 울물고 하더라고. 우리 큰애는 상당히 이게 감성적인 애거든요. 막 웁니다. 막 울고 막 그러면서 정말 나쁘다고 막 하면서 막 내보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좀 해줬죠. 근데 그 당시 이제 분위기는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이 여순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뭐 그 당시 뭐 우리 그 뭐 여수입니까? 거기에 있던 그 군부대 그 뭐 해가지고 뭐 이 뭐 반역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뭐 우리 통합 선거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하면서 반대했던 그 사건이잖아요. 좌우익들이면 한국사 다 알 거니까. 하여튼 그때 여러분, 그때 여순 사건 당시 군법의 판결에 의한 재심 청구 사건인데 한번 볼게요. 그 일단 1번부터 읽어볼 필요가 있어. 재심 청구의 대상은 유죄 확정 판결이죠, 그죠? 유죄 판결과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상소를 기각한 확정 판결이 재심의 대상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 기각 확정 판결. 면소 판결은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자, 유죄 확정 판결인데, 자, 판결은 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 판결은 유죄 확정 판결이 유죄 확정 판결이 판결서가 아니고 유죄 확정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거든요. 그 판결은 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거예요. 선고. 자, 공판정에서는 판결서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판결서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한다. 그러니까 판결서가 판결은 아닙니다. 판결서하고 판결은 다른 거예요. 자, 공판정의 판결서에 따라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서를 낭독하는 거잖아요. 판결과 판결서는 개념이 달라요. 판결의 선고 내용과 판결서 내용이 다르면, 이거는 시험에 나왔죠. 뭐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고요? 판결서 내용과 선고한 내용이 다르면 판결은 뭐에 따라 효력이 생긴다고요? 선고한 내용대로, 선고한 내용대로. 선고된 내용에 따라 판결 효력이 발생하고, 판결서는 판결 내용을 확인하는 문서일 뿐 판결서가 판결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운을 떼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유죄 확정 판결서가 재심의 대상이라고요? 판결이 재심의 대상이라고요? 판결이. 근데 판결서는 유죄 확정 판결이 있었다는 거 확인한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판결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 다음 멸시되어 존재하지 않더라도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게 확정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면 그 판결은 성립하에 존재하는 거죠. 따라서 그것이 유죄 확정 판결이라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결서는 멸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 이 판결이 선고됐다면 판결은 성립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그게 유죄 판결이라면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 하는 거죠. 판결서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멸시된 거예요. 그래도 판결이 선고 그리고 확정됐고 그게 유죄 판결이니까 재심의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재심 청구 절차, 우리 재심을 청구하면 재심 사유를 검토하는 이 단계 있잖아요. 이게 재심 청구 사건, 재심 청구 절차 또는 개시 절차, 재심 개시 결정 전의 절차라고 하죠. 여기 일단 시험에 많이 나온 것은 무죄 추정 안 되고 3사적 적격교토 인정 안 되고 국선 인정 안 된다 이런 걸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한 개 더, 여기는 자, 재심 사유를 검토할 때 우리 공판 절차에서 유무죄 심리할 때처럼 엄격한 증거 조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격한 증거 조사는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재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재심 청구 이유 유무를 판단하며 필요한 경우에 사실을 조사할 수 있고 공판 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사 방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됐고요. 3번이요. 피고인들은 여순 사건 당시 진압군 순천 지역을 회복한 후에 군경에 의해서 반란군에 가담하거나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감금되었다가 내란죄, 국권문란죄로 군법이 해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체포감금 군경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았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구속영장을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한 거예요. 불법 체포감금을 했으니까 뭔데?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거 맞죠, 그죠? 그러니까 재심 사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직무에 관한 범죄니까 17조 치료가 되는 거고 판결서는 없지만 판결이 존재하잖아요, 그죠? 유죄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재심된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됐죠? 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3월이에요, 3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 시험하고 근접해 있어서 그다음 적시항고 제기한 3일 있잖아요. 이거는 보세요. 적시항고 제기한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형소법 이 규정은 재판 청구를 침해하는가? 침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합치 결정이 났어요. 적시항고 제기안이 너무 촉박하다고요. 그래서 이거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뭐 지금 뭐 난리잖아요. 뭐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정쟁만 일삼는 사람들, 이거는 재판 청구를 침해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 말일까지 개선 입법 일색에 계속 적용을 일단 명하고 있고 일단 불합치 결정이 났다는 것 이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어디 갈 생각 하지 마라. 꿈에도 꾸지 마라. 지금 문제 바로 갖거나 문제. 지금 어디 가지 마라. 지금 화장실도 가지 마라. 참아라 아니면 그냥 싸라. 다 푼 사람들 와가지고 답안지 받아가세요. 딱 내가 채점해가지고 만점 아니면 다시 바꿉니다. 들어오는 것은 자유였지만 나가는 것은 네 마음대로 못 간대. 수민이 만점 받을 자신 있지? 아니요. 힘든 표정 짓지 마라. 내보다 힘들까? 여러분 맞다. 있잖아요. 그 이제 올 때까지 잠깐 이야기 담을 하면 이번에 내 서울의 내 제자들 중에 그냥 올라가가지고 한 과목은 그냥 해경을 찍었거든. 근데 둘이가 합격했습니다. 해경 둘이가 합격했어요. 한 과목 그냥 찍었는데.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국어를 했는데 이번에 국가직은요 전혀 공부 안 하고 가가지고 70점 받았어요. 70점. 국어는 전혀 공부를 안 해도 70, 75점은 나온대요. 이번에 또 수능처럼 또 나온 것도 있고 되게 쉬웠는가 봐 이번 국어는. 그런데 이전에 국어도요 70점, 75점 나온대. 국어쌤한테 물어봤어요. 전혀 공부 안 해도 75점 정도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해경은 전부 다 뭐 지식국어 나왔대요. 이게 뭐 문법 같은 거. 그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찍었대요. 그래서 집단에는 이제 35점이 나온 걸로 딱 알았는데 잘못 찍어가지고 40점이 나왔는가 봐요. 40점. 그런데 조정으로 들어가니까 43점인가 이렇게 됐대요. 근데 회사법규는 여러분 조정이 되게 높은가 봐요. 회사법규를 다 맞으면 어떤 때는 120점도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필수 과목보다 점수가 더 높은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한 친구는 회사법규를 선택해 이게 조정이 높게 나온다는 걸 알고 찍었는데 뭐 40점인가 뭐 50점 이렇게 나왔는가 봐요. 조정으로 가서 몇 점 났는지 아세요? 65점 났대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건데 한 과목을 찍는데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에도 남경중에 육경을 한참 준비하다가 해경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실제 갔더니 나이가 좀 사람들이 많고 지가 많을 줄 알았는데 집어도 많은 사람들도 많고 박사도 있고 학벌도 엄청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엄청 자기는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여경을 준비하다가 다시 이제 해경이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육경은 자기가 뭐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모르겠지만 이야기 들어보면 육경보다 훨씬 더 근무 환경이 좋다. 그리고 배는 통통 배를 안 탄대요. 그리고 큰 배만 여경은 큰 배만 타는데 한번 타러 나갔다 오면 월급을 더 많이 준대요. 그렇겠죠. 수당 같은 게 붙겠죠. 그리고 대부분 근무 뭐 이렇게 뭐 서에서 뭐 이렇게 근무를 하고요. 그래서 그 근무 여건이 되게 좋다라고. 그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제 방향을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이쪽만 보고 있고 나는 무조건 육지에서 근무해야 된다. 나는 바다에서는 절대로 꿈도 못 꾼다. 내가 제일 싫다. 하면 필요 없죠. 근데 저는 원래 섬소년이라서 저는 바다를 좋아하니까 저는 오히려 경찰 하려고 하면 나는 해경 쪽이 더 끌릴 것 같아 나는. 근데 이제 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근데 혹시나 그런 것들이 거의 무차별하고 하면
우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경은요, 남경은 더 낮습니다. 더 여경보다 훨씬 낮고요. 그다음 여경은 그나마 좀 더 높긴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공채보다는 월등히 낮습니다. 그래서 뭐 갑자기 뭐 그 생각이 나네요. 근데 바다 수영을 해야 돼요. 근데 바다 수영이 50m입니다. 50m. 50m는 우리 원장님 할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그냥 가도 50m를 가겠다 말씀. 이전에 100m였는데 지금은 50m. 근데 제가 섬선이는 알잖아요. 바다는 몸만 그냥 가만 힘만 빼면 뜹니다. 그리고 팔만 움직여주면 가요 앞으로. 자, 이제 받으셨으면 지금부터 이제 보세요. 지금부터 바로. 그리고 여러분 답은 하나 아닙니다. 하나가 답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답일 수도 있고 세 개가 답일 수도 있어요. 다 읽으셔야 됩니다. 뭐야 아니 답은 뭐 답니다. 다 읽고 정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시작이요. 시간은 10분. 빨리 풀어라. 동영해야 된다는 거. (25분까지)
빨리 문제 푸세요. 다 푸. 어? 왜? 실장님 문제는 왜 작은데요? 왜 문제가 없어 애들? 어. 답이 세 개인 것도 있냐라고 하는데 많습니다. 그 17년하고 18년도의 그 판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7년 판례도 이 안에 문제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17년, 18년 재심 판례는 다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 17년도 판례는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잘 모르겠다, 그지? 그러니까. 그럼 18년도 문제만 한번 풀어봐라.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17년도는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번에 뺐거든요. 이제 10분 됐거든요. 자, 이렇게 이번에 그 이제 17년도 판례를 못 본 친구들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풀어보셨죠? 아직 못 풀었어? 지금 빨리 푸세요. 한 5분만 더 푸세요. 빨리 푸세요. 한번 끝까지 보세요. 다음에 또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칠게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혹시나 17년도에 심판례를 한번 여기 이 내용만 아시면 되는데 한번 들어보고자 한다면 이 앞번에 우리 샘 강의에 17년도에 우리 그 판례한 게 있을 거예요. 17년도 그 판례를 한번 들어보셔도 되고요. 그냥 뭐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이렇게 공부했던 친구들 이제 대비 용도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 해설이 필요한 지문이 있을까요? 해설지를 나눠드릴게요. 해설지를. 그 뭐 또 해설지 지금 빨리 나눠주자. 해설지 이제 나누고 그리고 이제 갈게요. 해설지 받으시면 그냥 사라지세요. 아 그리고 맞다. 아니 이번에 마지막에 아이가 여러분들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돌아보면 여러분 이번에 이런 게 있다. 요 근래 많이 나갔잖아요. 아니 정말 이 다녀보면 많이 나가고 또 지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마지막에 거의 대부분 그동안에 공부를 끝까지 좀 유지해 왔던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 점수가 거의 이제 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쭉 공부를 쌓아왔던 애들. 근데 그 애들이 또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앞번에 또 3차에서 많이 나갔고 지금은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일주 좀 뭐 일주도 채 안 남았잖아요. 한 일주도 남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급 중에서 여러분 혹 실수가 있는 부분만 한번 점검해서 시험장 꼭 들어가 보세요. 자신감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들 좀 약한데 다들 점수가 높을 거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했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하십니다. 지금은 다들 여러분이 결코 지금 약하지 않거든요. 근데 약하다는 생각을 계속 주입하지 마세요. 지금은 다 여러분이 강한 시점이니까. 그리고 고생했고 꼭 합격하세요. 꼭 합격하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시고 그동안 이제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영하는 친구들은 좀 남아서 이제 동영 모의고사까지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